네, 안녕하세요. 고등부 최바울 전도사입니다. 오늘부터 5주 동안 문해 부흥과 종교 개혁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은 이 문해 부흥, 레네상스를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같이 나누려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문해 부흥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같이 배우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이 시기 때 역사하셨는지 같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먼저 문해 부흥 이 의미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해 부흥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레네상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레네상스는 재생, rebirth라는 프랑스어입니다. 1855년에 프랑스 역사학자 미슐레가 처음으로 이 시기를 설명하였을 때 사용을 하였는데, 원래 이 레네상스, 재생이라는 개념은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사리오라고 자신의 스승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고대 그리스 미술의 부활, 이제 이탈리아로 르나시타라고 칭하게 되었는데, 이 바사리오는 이 미켈란젤로, 자신 스승의 미켈란젤로의 미술만 두고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단어를 역사학자 미셸레가 인용을 해서 레네상스라는 의미로 바꿨습니다. 이제 이 역사학자 미슐레가 이 레네상스를 썼을 때 이 부활을 포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세계와 인간의 발견을 의미하였고, 그저 미술 작품이 아닌 사회 전반적으로 이 레네상스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문해 부흥의 의미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문해 부흥, 레네상스, 다시 말해서 이 rebirth라는 뜻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 시기에 창의와 변화가 일어났었고, 문화뿐만 아니라 미술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또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해 부흥은 솔직히 잘못된 해석이 되고 맞지 않는 단어가 되게 됩니다. 오히려 레네상스라는 단어가 더 맞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이 문해 부흥 때 철학과 정치와 또 신학과 과학, 법률 등으로 고대 그리스 문화에 대한 재해석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문화 또 로마 문화의 부흥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해 부흥이라기보다는 레네상스, 리버스, 전체적인 리버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레네상스 시기를 통해서 중세시대, 중세 유럽에서 현대로 변화내는 그런 어떤 변환점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이 르네상스 때 인문주의라는 사상이 많이 퍼졌었는데,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인문주의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시대의 인문주의라 생각하면 인간주의, 사람의 중심이 된 그런 인간주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르네상스 때의 인문주의는 교육과 또 고전에 초점을 맞춘 그 지적, 운동, 정치, 경제, 문화 등등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 인문주의, humanities는 문법, 시, 역사 등등 옛 그리스 및 로마의 고점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곧 인문주의는 어떤 사람주의가 아니라 옛 고전 로마, 그리스 시대의 그 문화, 또 경제, 정치 등을 다시금 재해석하는 그런 인문주의가 되겠습니다. 르네상스는 아까 처음 이제 단어가 발견이 된 게 이탈리아라고 했는데, 르네상스가 시작한 곳은
원래가 이탈리아입니다. 이 이탈리아를 보게 되면은 그 메디테리언 씨, 지금 이 바다에 둘러싸여지고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문물이 많이 교환이 됐었으며, 특히나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문물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탈리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이 이탈리아가 문물 교환이라든지 또 은행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 많은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그 문물 교환을 통해서 또 지식을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이탈리아는 로마가 있는 곳입니다. 롬 하면은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고전 로마 역사가 있던 곳으로서 이제 로마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고대 로마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 로마에서 그런 역사를 배울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로마가 종교적으로는 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있었고, 이곳에서 이제 교황이 이제 종교를 퍼뜨렸었는데, 이곳에서 이 이탈리아 전체적으로 로마를 통해서 미술과 또 문학이 먼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미술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미술을 통해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이 인문주의를 많이 반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두 가지를 묘사를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종교와 또 성경을 묘사하는 그림들이 많았었고, 또 잘 알려진 인물, 예전 그 고대 그리스 로마 때 알려져 있던 인물이란 아니면 성경 인물을 많이 묘사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때 당시에 사실주의적인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주의란 인간의 모습을 실제에 가깝게 표현하였고, 또 인간의 감정에 충실하였고, 또 원근법에 의해서 입체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시대 때 그림과 그리고 이 르네상스 때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중세시대 때 그림은 그냥 평면적인 그림을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보시는 이 아테네 학당 라파엘로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입체감이 있음으로써 이 원근법을 사용함으로써 입체감을 또 살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르네상스 이제 화가를 몇 명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처음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모나리사나 아니면 라스트 서퍼,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 위에 모나리사, 아래는 라스트 서퍼인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미술에만 관심이 있었고 또 재능이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이 있었고 또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과학자였고 또 수학자였고 또 철학자였었습니다. 많은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많은 분야에 재능이 있었고 그것으로 통해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 사람을 볼 때 르네상스맨이라고, 르네상스를 잘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사람이 미켈란젤로입니다. 르네상스 화가 중에 미켈란젤로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조각가이고 건축가이며 또한 시인이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작품들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빗 그 조각이라는 있는데, 아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 조각상의 일부분인데, 이 데이빗이라는 조각을 보게 되면은 예전 그 그리스 조각과 많이 비슷하고 또 많은
그 모습을 그리스 미술을 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윗부분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천지창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원래 이 천지창조는 그 제목이 일본을 통해서 알려졌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천지창조라는 이 제목이 맞는 제목은 아니고, 원래 원 제목은 이제 시스타나 소성당 천장화, 그 성당에서 이 미켈란젤로가 그 지붕에, 그 천장에 그림을 그렸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천장화는 4년에 걸쳐서 완성이 되었고, 또 이 미켈란젤로가 이 미술을 통해서 성경의 창조와 또 홍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소성당 천장화인데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천지창조가 있고, 그 외에도 많은 그림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이제 미켈란젤로가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을 묘사하고 있고, 더 가시다 보면은 이제 홍수 사건이라든지 어떤 성경의 창세기에서 홍수로 가게 되는 그런 그림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서 쪽으로 가게 되면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서 쪽으로 가게 되면 이 사람들도 인문주의, 그리스 및 로마 고전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 두드러지게 이제 철학 및 학문 쪽으로 이 작가들이 글을 쓰게 됩니다.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 작가들 중에 잘 알려진 사람 중에 한 명인 니콜로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The Prince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을 통해서 마키아벨리가 통치자들이 어떻게 권력을 얻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저술하게 됩니다. 이 마키아벨리는 평등한 사회를 생각하기보다는 통치자들이 권력을 얻고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더 중점을 두었고, 그것을 더 믿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북유럽으로 가게 되면 이탈리아 르네상스랑은 전반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또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북유럽 르네상스와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나누게 되는 게 이제 이 프린팅 프레스입니다. 북유럽에서 이 프린팅 프레스가 발견이 되는데,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요한 구텐버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동식 인쇄기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고 발명을 했습니다. 이 인쇄기를 통해서 첫 성경책이 인쇄가 되는데, 1500년대 당시 1500에서 2000만 부의 성경책이 인쇄가 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이동식 인쇄기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책을 출간하는 게 값이 싸졌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문맹률, literacy rate이 이때 당시에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나 이 프린팅 프레스로 인해서 책이 쓰여지고 또 성경책이 나누어지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사상이 빠르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종교개혁 때 이 프린팅 프레스는 큰 영향을 끼치고 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북유럽 르네상스, 이 작가들도 이탈리아에 있는 작가들처럼 휴머니즘, 인문주의, 로마 고전 그리고 그리스 고전에 그리스 고전을 많이 반영을 했고, 교육과 또 고전을 배워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 vernacular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또
그거를 이제 사람들의 언어로 성경을 써야 된다고 주장하진 않는데, 이 북유럽 르네상스 때에는 라틴어 성경을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 대부분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를 알던 사람들, 교회의 성직자라든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라틴어 성경을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 성직자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그냥 그것만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성직자들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또 문제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유럽의 인문주의적 사상자들은, 이 사람들은, 작가들은 라틴어 성경을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된다고 많이 주장하게 됩니다. 북유럽 르네상스의 작가들 중, 또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 중 한 명인 토마스 모어.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1516년에 유토피아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 유토피아의 주된 내용은 An Ideal Society, Peace and Harmony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였던 것은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또 이상적 평등 사회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할 사람은 이제 이에라스머스입니다. 이 사람은 다음 주에도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 또 다음 주에도 얘기를 하게 될 것인데, 이 사람은 네덜란드에 있었던 성직자였고, 토마스 모어가 같이 사회개혁을 주장하였지만 가장 큰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성경을 보통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이에라스머스는 사실 헬라어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에 동쪽에서 헬라어로 된 성경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헬라어를 배우고 또 배우고 그것을 번역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인 이 이에라스머스는 이 성경을 헬라어를 통해서, 이제 라틴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 아니라 헬라어 그 원어를 통해서 번역이 되고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르네상스 끝에 가게 되면 신대륙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몰랐었고, 특히나 이때 당시에 미국 대륙이 있다는 자체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서쪽으로 가게 되면, 유럽에서 서쪽으로 더 가게 되면 언젠가는 그 땅이 끝나고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었습니다. 이 신대륙 발견을 하게 된 게 사실은 accident, 원래 의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서쪽으로 가면서 인도와 교역할 수 있는 새 교역로를 찾고 싶었었습니다. 이제 인도에서 향신료라든지 또 자기들이 인도에서 났었던 그런 어떤 특정 상품이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 서쪽으로 가야 됐었는데, 왜냐하면 동쪽으로 가게 되면 이슬람권 왕국들이 그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동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원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그렇게 돌아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쪽으로 자유롭게 자신들의 그런 어떤 새 교역로를 찾으려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때 당시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인도를 갈 수 있는 것은 아프리카 대륙을 통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인데, 그 길이 사실 험하고 또 너무 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짧은 시간 내에
인도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미국 대륙에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교육료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스페인에 있는 이사벨 여왕한테 찾아가서 지원을 요청하였고, 지원을 받고 이제 인도의 새 교육로를 찾기 위해서 서쪽으로 탐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목적은 신대륙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향신료, 인도에서 이 향신료를 받음으로써 유럽에 또 이렇게 향신료를 팔므로써 금과 보물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금과 보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이제 서쪽으로 탐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이 1492년도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르네상스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 르네상스 때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나누려 합니다. 이렇게 사회가 전반적으로 변하고 있었는데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변한다고 해서 교회가 무조건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가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또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특히나 성경 그 진리에서 멀어진다면 교회는 분명히 바뀌어야 되고 또 성경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데, 종교개혁 전 이 르네상스 당시의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다음 주에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고 왜 교회가 종교개혁을 맡게 됐는지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